연봉 50억, 세계 최고의 러시아 지휘자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도망쳤는데요. 내가 67년 동안 속았다. 피카소는 사기꾼이었고 베토벤은 표절범이었다. 그가 본 건 고작 300년 전 조선 화가의 그림 한 장. 그런데 이 그림에서 베토벤도 못 만든 교향곡이 흘러나왔다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러시아 거장이 한국의 12살 꼬마 앞에서 울며 절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양 음악의 제왕이 왜 하루아침에 한국바가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르 소콜로프입니다. 67세의 러시아 지휘자죠. 혹시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그럼 제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콜로프의 베토벤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요. 베를린 필하모닉이랑 빈 필하모닉도 지휘했고 제 베토벤 음반은 전 세계에서 500만 장이나 팔렸어요. 근데 오늘은 자랑하려고 이 글 쓰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한국이 제 콧대를 어떻게 꺾어놨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요. 2024년 12월 15일 밤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홀에서 베토벤 9번 합창 끝나고 난리였어요. 브라보, 브라보. 3,000명이 다 일어서서 박수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으쓱했죠. 역시 내가 짱이야. 베토벤 해석은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공연 끝나고 분장실에서 제자들이랑 샴페인 마시고 있는데 젊은 제자 하나가 뜬금없이 물어요. 선생님, 요즘 케이팝 엄청 뜨잖아요. 한국 음악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쪽팔려 죽을 것 같아요. 한국 음악? 푸하. 그게 음악이야? 내가 아는 한국 음악이라곤 쿵짝쿵짝 북 두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베토벤이랑 비교하겠다고 완전 재수없게 콧방귀까지 뀌면서 말했어요. 동양 애들은 음악이 뭔지 몰라. 겨우 5개 음으로 뭘 하겠어. 우리 바흐 선생님은 12개 음 가지고 우주를 창조했는데 모차르트는 5살 때부터 작곡했고 한국에 그런 천재 있어? 있기나 해. 와인잔 들이키면서 더 심한 말도 했어요. 봐봐. 음악의 역사를.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다 유럽이야. 아시아. 그냥 카피캣이지. 특히 한국.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김치 먹으면서 트로트나 부르겠지, 뭐. 진짜 최악이었죠? 근데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도 계속 그런 생각했어요. 모스크바 시내가 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서 다음날 차이콥스키 콩쿠르 심사위원장 취임식 연설문 쓰면서도요. 여러분, 음악의 진짜는 서양 클래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우리 러시아죠.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이 위대한 전통을 막 이런 식으로 잔뜩 써놨어요. 그리고 이런 메모도 해뒀죠. 아시아 애들 조심. 특히 한국. 기계처럼 연주만 잘하고 감정은 제로. 절대 높은 점수 주지 말 것. 완전 또라이였죠? 크렘린 궁전 불빛 보면서 혼자 킹왕짱 된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음악계의 차르라고 부르는데 진짜 제가 황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딱 24시간 후에 제가 무릎 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무시하던 한국 그림 한 장 앞에서요. 한국 예술? 개뿔이 예술이야. 시간 아까워. 그날 밤에 이불 덮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제 인생 최대의 흑역사가 될 줄도 모르고. 지금요? 완전 딴 사람 됐어요. 한국 미술관에서 살다시피 하고 정선이랑 윤두서 그림 앞에서 매일 절하고. 아,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암튼 제가 어떻게 개과천선했는지 들어보실래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2024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 눈이 미친 듯이 내렸어요.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폭설이었죠.
차이콥스키 콩쿠르 심사위원장 취임식이 3시간 연기됐어요. 젠장, 하필 오늘. 시간 때우려고 호텔 근처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우연히 작은 건물 하나를 봤는데 뭔가 이상한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조선의 음악. 그림으로 듣는 멜로디. 한국문화원 특별전시.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그림으로 음악을 듣는다고. 완전 비웃음 터지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묘하게 끌렸어요. 어차피 심심한데 구경이나 가볼까? 웃음거리 하나 더 생기겠지. 문 열고 들어가니까 휑하더라고요. 관람객은 저 혼자였어요. 역시 이런 싸구려 전시회는 아무도 안 오는구나. 첫 번째 전시실 들어가서 대충 훑어보려는데 뭐지 이거?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절 붙잡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발이 그냥 멈춰버렸어요. 인왕제색도 정선. 비 내리는 산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근데요. 시발. 이게 뭐야? 그림을 보는 순간 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예요. 빗소리가 들렸어요. 촤 하고 쏟아지는 빗소리. 그리고 우르릉 천둥 소리까지. 미친. 나 지금 환청 듣는 거야? 전시장은 조용했어요. 완전 고요했는데 그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평생 지휘하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뭐라고 설명할까? 드뷔시의 비의 정원보다 더 생생하고 베토벤의 폭풍보다 더 강렬한데 그러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지휘봉 잡은 손이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는데 이건 불가능해. 더 가까이 다가가서 봤어요. 먹으로 그린 흑백 그림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죠? 산의 능선 하나하나가 멜로디 라인처럼 흐르고 빗줄기 하나하나가 현악기 트레몰로처럼 떨리고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18세기 조선 설명문을 봤어요. 1751년 작품이래요. 모차르트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베토벤은 아직 세상에 없던 시절이고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평생 동양엔 제대로 된 예술이 없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300년 전 조선 화가가 이미 시각적 교향곡을 완성했다고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그림만 봤어요. 볼수록 더 많은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새 우는 소리. 이 사람은 화가가 아니야. 이건 작곡가야. 그것도 내가 만난 그 어떤 작곡가보다 위대한. 그때였어요. 두 번째 충격이 찾아온 게 옆 벽에 걸린 또 다른 그림을 봤거든요. 뭐야 이건 또. 사람 얼굴만 덩그러니 있는 그림이었어요. 수염 기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면을 쏘아보는 자화상, 윤두서.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 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 눈빛에서 음악이 터져 나왔어요. 베토벤 9번 교향곡. 그까짓 거 애들 장난이었어요. 이 눈빛 하나에 담긴 감정의 폭풍, 영혼의 울부짖음. 으악! 제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강렬해서, 너무 압도적이어서. 경비원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손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그림이.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이 그림에서 베토벤보다 위대한 음악이 들려요라고 하면 미친놈 취급받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감동해서.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절 봤어요. 아마 이 서양 영감 뭐야? 했겠죠. 다시 윤두서의 자화상을 봤어요. 수염 한 올 한 올이 바이올린 현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이마의 주름은 첼로의 저음부처럼 깊게 울렸고 콧구멍의 그림자는 오보에의 애수를 담고 있었어요. 특히 그 눈. 두 눈은 거대한 오케스트라 홀이었어요. 그 안에서 인간의 모든 감정이 악기가 되어 연주되고 있었어요. 분노, 슬픔, 외로움,
자부심, 좌절, 희망.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로요. 그림 앞에 무릎 꿇고 절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틀렸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300년. 당신들은 300년 전에 이미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허물었군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전시장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눈물이 났어요. 67년 인생, 50년 음악 인생 통틀어 처음이었어요. 밖에 나오니 여전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음표처럼 보였어요. 미쳤나? 내가 미쳐가는 건가? 아니었어요. 제가 드디어 진짜를 본 거였어요. 그날 밤, 전 취임식에 안 갔어요. 대신 호텔방에서 밤새 한국 미술에 대해 검색했어요. 정선, 윤두서. 이 천재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야 해. 당장 가야 해. 다음 날 아침, 전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차이콥스키 콩쿠르? 그딴 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예술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았는데. 취임식 건너뛰고 호텔방에 틀어박혀서 미친 듯이 검색했어요. 윤두서. 1668년생. 뭐, 비발디보다 10년 먼저 태어났다고. 제 노트북 화면에는 윤두서 자화상이 크게 떠 있었어요.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 눈빛. 도대체 뭘 담고 있는 거야? 새벽 3시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윤두서는 음악도 했대요. 피리를 잘 불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역시 그랬구나. 그림에서 음악이 들린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음악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가 관직을 포기하고 평생 제야에서 살았다는 거였어요. 당쟁에 휘말려서 가족이 유배까지 갔대요. 그 고통, 그 외로움이 다 이 눈빛에.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베토벤도 귀가 들리지 않는 고통 속에서 9번 교향곡을 썼잖아요. 윤두서도 정치적 탄압과 좌절 속에서 이 자화상을 그렸구나. 아니,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교향곡이에요. 시각적 교향곡. 다음 날 아침,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소콜로프, 무슨 일이냐? 왜 취임식에 안 온 거야? 조직위원장이었어요. 완전 열받은 목소리. 미안하네. 하지만 난 이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차이콥스키 콩쿠르 심사위원장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인데. 명예. 내가 어제 진짜 명예로운 걸 봤거든. 300년 전 조선 화가의 그림에서 베토벤보다 위대한 음악을 들었어. 뭐라고? 너 약했니? 아니, 난 이제야 제정신을 찾은 거야. 미안하지만 난 한국으로 간다. 뭐?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러시아 음악계의 자존심인데 한국은 왜 가? 탁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인천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다음 날 첫 비행기였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그 자화상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특히 그 눈. 볼 때마다 다른 음악이 들렸어요. 처음엔 분노의 포르테시모였다가 다음엔 슬픔의 피아니시모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지휘한 그 어떤 오케스트라도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어. 8시간 비행이 1분처럼 느껴졌어요.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택시 잡았어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주세요. 넵, 손님.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 휴관인데요? 뭐요? 휴관? 망했다. 하루를 꼬박 기다려야 한다니. 호텔 체크인하고 기다리는 그 하루가 1년 같았어요. 드디어 화요일 아침. 박물관 문 열자마자 뛰어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윤두서 자화상 어디 있어요? 아, 그건 해남 노구당 소장품이라 여기 없는데요. 대신 복제품이. 복제품 말고 진품은 어디서 볼 수 있죠? 가끔 특별전 때 대여 전시하는데. 아, 맞다.
지금 덕수궁 미술관에서 조선시대 초상화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택시 타고 덕수궁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진품 앞에 섰어요. 넋이 나갔어요. 복제품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진품에서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윤두서의 숨소리가 후, 하. 살아있는 사람이 제 앞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자화상의 비밀을. 맙소사. 당신은 자기 영혼을 그린 거였구나. 수염 한 올 한 올이 당신의 인생 이야기였고,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의 고뇌였고, 그 눈빛은 당신의 외침이었구나. 세상아, 날 봐라. 난 여기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예술가로서 난 영원히 살아있다. 그 메시지가 300년을 넘어 제게 전해졌어요. 옆에 있던 한국인 관람객이 제게 물었어요. 외국인이신데 윤두서 아세요? 네. 아니,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화상을 그린 천재였다는 걸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는 그냥 옛날 그림이려니 하고 보는데. 제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건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시각적 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의 9번보다, 모차르트의 레퀴엠보다 더 완벽한 인간 영혼의 교향곡이에요. 그때 박물관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죄송한데 다른 관람객들도 보셔야 해서. 아, 제가 그림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작품이 또 있나요? 정선이라는 화가 작품도 보고 싶은데. 아, 정선이요? 2층에 인왕제색도 영인본이 있고 간송미술관에 진품이. 아, 그리고 다음 달에 리움미술관에서 금강전도 특별 공개한대요. 금강전도. 모스크바에서 본 자료에 그 그림이 있었어요. 정선의 대표작이라던. 다음 달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런데 직원이 귀띔해줬어요. 사실 내일 서울대 박물관에서 학술 심포지엄 있는데 거기서 정선 작품 몇 점 실물 공개한대요. 초청장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그날 밤 전 필사적으로 서울대 미술사학과에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지휘자입니다. 정선의 작품을 꼭 봐야 합니다. 제발. 그리고 제 이력을 죄다 적었어요. 베를린 필 지휘했다느니, 그래미상 받았다느니.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콜로프 선생님, 환영합니다. 특별히 초청하겠습니다. 심포지엄장에 들어가니 한쪽 벽에 정선의 그림 3점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박연폭포라는 그림이. 으아! 또 소리를 질렀어요. 이번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폭포 그림인데 진짜 물소리가 들렸어요. 콸콸콸콸. 그것도 그냥 물소리가 아니라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처럼 들렸어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그건 애들 장난이었어요. 이 폭포 그림에 담긴 음향의 웅장함에 비하면 사람들이 다 절 쳐다봤어요. 아마 저 외국인 또 왜 저래? 했겠죠. 하지만 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정선.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300년 전에 이런 걸 그릴 수 있었소? 심포지엄 끝나고 주최 측 교수님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소콜로프 선생님, 그렇게 감동하시는 모습 처음 봅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서울대 미술사학과 김석원 교수였어요. 교수님, 저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자꾸 음악이 들려요. 김 교수가 빙긋 웃었어요. 정상입니다. 정선은 실제로 검은고의 명수였거든요. 그림 그리기 전에 항상 검은고를 탔다고 해요. 뭐라고요? 진짜요? 네. 조선시대엔 시서화일치라고 해서 시와 글씨와 그림을 하나로 봤어요. 거기에 음악까지 더한 거죠. 정선의 그림이 음악적인 건 우연이 아닙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맞았던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러시아 번호가 수십 통. 여보세요? 소콜로프.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콩쿠르 내일 시작인데. 모스크바 음악원 원장이었어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전 안 갑니다. 뭐? 너 진짜 미쳤구나. 심사위원장이 안 오면 어떡해. 제가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진짜 음악이 뭔지 알았다고요. 진짜 음악? 네가 평생 베토벤, 브람스 지휘했잖아. 그게 진짜지 뭐가 진짜야. 아니요. 전 이제까지 껍데기만 봤어요. 진짜는 여기, 한국에 있었어요. 너 약했지? 아니면 여자라도 생겼어? 원장님, 전 정말 진지합니다. 300년 전 조선의 화가들이 이미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허문 작품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서양 예술이 얼마나 좁은 세계였는지. 됐다. 당장 돌아와. 안 그러면 넌 러시아 음악계에서 매장이야. 매장해도 좋습니다. 전 이제 진짜를 찾았으니까요. 닥. 전화 끊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어요. 김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좋아요.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날 저녁, 김 교수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여기는 제 개인 소장품들이 있는 곳입니다. 일반엔 공개 안 하는데 특별히 작은 갤러리였어요. 들어가자마자 또 충격. 벽 한쪽에 걸린 그림. 추성부도라는 작품이었어요. 가을산을 그린 그림인데 단풍이 든 나무들이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 같았어요. 이건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이에요. 네. 보세요. 이 붉은 단풍은 트럼펫, 노란 은행나무는 호른, 검은 바위는 더블 베이스. 완벽한 오케스트라 편성이에요. 김 교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정서는 당시 궁중음악회에도 자주 참석했다고 해요. 역시 이 사람들은 다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교수님, 혹시 이런 작품들을 음악으로 재현해 본 사람이 있나요? 음악으로요? 글쎄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교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선과 윤두서의 그림을 진짜 음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림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악보로 옮기는 거죠. 산의 능선은 멜로디로, 바위의 질감은 리듬으로, 먹의 농담은 다이나믹으로. 미친 소리 같죠? 근데 전 확신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인왕제 색도를 프린트해서 책상에 펼쳐놓고 오선지를 꺼냈어요. 자, 이 산 능선을 따라가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신기하게도 음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마치 정선이 이미 악보를 숨겨놓은 것처럼. 밤새 작업했어요. 새벽 6시쯤 되니까 A4 용지 20장 분량의 스케치가 완성됐어요. 이건 교향곡이야. 진짜 교향곡. 너무 흥분돼서 호텔방에서 혼자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빰빰빰빰. 차라라라. 옆방에서 벽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건 혁명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다시 러시아에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이번엔 제 매니저였어요. 소콜로프. 미쳤어? 러시아 언론이 난리야. 거장 소콜로프, 콩쿠르 보이콧 이런 기사가 일면에 떴어. 그래. 잘 됐네. 잘 됐다고. 너 이러다 진짜 끝장이야. 당장 돌아와서 사과해. 싫어. 난 이제 러시아로 안 돌아가. 뭐? 그럼 어디서 살 건데? 한국. 여기서 살 거야. 진짜 약 빨았구나. 전화 끊고 나서 문득 현실이 느껴졌어요. 맞아.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러시아에서의 모든 직책을 포기했으니 수입은 제로. 은행 잔고는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때 김 교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콜로프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프로젝트 진지하신 거죠? 물론입니다. 그럼 제안이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단기 객원 교수직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국립국악원하고 협업해서 정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정말요? 꿈만 같네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셔야 해요. 한국어쯤이야. 러시아어보다 쉽겠죠? 그렇게 전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차이콥스키 콩쿠르? 그까짓 거. 전 이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조선시대 천재들의 그림을 음악으로 되살리는 일. 이게 진짜 혁명 아닐까요? 한국 생활 시작한 지 한 달.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글 공부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씨, 왜 이렇게 어려워? 러시아어에는 33개 알파벳이 있는데 한글은 24개래요. 숫자는 적은데 왜 더 어렵죠? 받침이 뭐야, 받침이. 그리고 애하고 애가 왜 달라? 똑같이 들리는데. 한국어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소콜로프 선생님, 음악가시잖아요. 애는 도, 애는 레. 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되네요. 그래도 발음은 영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세요로 나오고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가 되고.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왜? 정선이랑 윤두서 연구하려면 한국어 필수잖아요. 서울대 연구실 배정받고 첫날 도서관 들어가자마자 또 충격. 조선시대 화론집들이 빼곡했어요. 근데 다 한문. 한글도 어려운데 한문까지. 옆에 있던 대학원생이 도와줬어요. 교수님,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이 책은 화원별집이라고 조선 화가들의 이론서예요. 그 학생이 읽어주는데 소름이 쫙. 무릎 그림이란 뜻을 먼저 세우고 붓을 들어야 하니 뜻이 없는 그림은 죽은 그림이요. 뜻이 있어도 기운이 없으면 병든 그림이라. 와, 이게 300년 전에 쓰인 거라고. 여기 더 대박인 게 있어요. 그림 속에는 음률이 있어야 하니 산의 높낮이는 음에 고져요. 물의 흐름은 리듬이라. 잠깐. 뭐라고요? 다시 읽어주세요. 그림 속에는 음률이 있어야 한다고요. 조선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음악을 생각했대요. 헐. 내가 느낀 게 맞았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자료 찾기 시작했어요. 정선은 검은 곡뿐만 아니라 퉁소도 잘 불었대요. 윤두서는 필히 명수였고요. 심지어 김홍도는 춤도 잘 췄다네요. 이 사람들 다 종합예술가였구나. 더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정선의 금강전도는 59세에 그렸는데 금강산엔 36세랑 37세에 딱 2번 갔대요. 20년 넘게 기억만으로 그렸다고. 그것도 1만 2천 봉을 다. 더 충격적인 건 실제 금강산이랑 그림이 완전 다르대요. 뭐야, 그럼 상상으로 그린 거야? 아니었어요. 정선은 자기가 느낀 금강산을 그린 거였어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가 설명해줬어요. 정선은 실경을 그린 게 아니라 마음속 금강산을 그렸어요. 진경산수화라고 하죠. 트루뷰가 아니라 마인드뷰예요. 마인드뷰라. 갑자기 슈만의 어린이 정경이 떠올랐어요. 슈만도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작곡했잖아요. 실제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풍경을. 맞아. 정선도 마음속 음악을 그린 거야. 그날부터 정선의 그림을 음악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금강전도를 확대 복사해서 벽에 붙이고 섹션별로 나눴어요. 여기 봉우리들의 배치. 이건 완벽한 소나타 형식이야.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가 다 있었어요. 특히 가운데 솟은 비로봉은 딱 클라이맥스 지점. 이건 베토벤 소나타 중에서도 열정 3악장이랑 구조가 똑같아. 미치겠더라고요. 정선이 베토벤보다 100년 먼저 태어났는데 더 연구하다 보니
정선의 붓질 하나하나에도 리듬이 있었어요. 점을 찍는 방식인 미점법은 스타카토, 선을 긋는 방식인 피마주는 레가토, 먹의 번짐은 페르마타. 완벽해. 이건 시각적 악보야. 어느 날 국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콜로프 교수님, 정선 프로젝트 첫 시연회 하시죠. 국악 연주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내 이론을 실제 음악으로 만들 기회. 첫 리허설 날. 자, 여기 산 능선 따라서. 대금은 미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라 마이너스 도 마이너스 레로 올라가 주시고요. 가야금은 폭포 떨어지는 부분에서 글리산도로.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했어요. 그림을 보고 어떻게 연주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바위의 각진 모양은 딱덩 소리고 물결의 곡선은 댕긍 소리. 신기하게도 하나씩 맞춰가니까 진짜 음악이 되더라고요. 첫 시연회. 소규모였지만 음악계, 미술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스크린에 띄우고 전 지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빗소리처럼 조용히. 점점 거세지면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마지막엔 고요하게 마무리. 연주 끝나자마자 침묵. 망했나? 너무 이상했나? 그때 누군가 박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원 기립박수. 브라보. 이건 정말 혁명입니다. 미술사학과 교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300년 만에 정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프로젝트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러시아 거장, 조선 그림에서 교향곡을 찾다 정선과 베토벤의 만남.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어느 날 이지원 박사가 찾아왔어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요. 소콜로프 교수님, 특별한 분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누구죠? 현대의 정선과 윤두서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천재들이요. 응. 현대의 정선과 윤두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지원 박사가 절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조그만 미술학원이었어요. 여기요? 학원에 천재가 있다고요? 네. 먼저 박리 엔제이라는 고등학생을 만나보세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여학생이 거대한 캠퍼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슬쩍 봤는데 헉! 또 소리 질렀어요. 이제 습관이 됐나 봐요. 캔버스에는 우주가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 우주 속에 사람의 눈이 있고 그 눈 속에 또 다른 우주가. 쇼스타코비치.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애가 돌아봤어요. 아, 안녕하세요. 쇼스타코비치 5번 교향곡 들으면서 그렸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들려요. 그림에서 음악이. 박리 엔제이. 이름부터 특이한 이 고등학생은 그림 그릴 때 항상 클래식 들으면서 그린대요. 저는 정선 할아버지 그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림과 음악은 하나라는 걸요. 정선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제 진짜 할아버지처럼 느껴져요. 그분 그림 보면서 그림 배웠거든요. 이 18살 소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전 계속 놀랐어요. 서양 미술사에서는 음악을 시각화하려는 시도가 20세기에 와서야 본격화됐어요. 칸딘스키, 클레 같은 화가들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미 300년 전에 해냈던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하는 동지가 된 거죠. 소콜로프 할아버지, 제 그림들 보실래요? 할아버지라. 뭐,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맞긴 한데. 그녀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생명의 순환 마이너스 말러의 2번 교향곡 부활이 들렸어요. 내면의 폭풍 마이너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들렸고요. 우주적 고독 마이너스 바흐의 마테 순환곡이 들렸어요. 대단해요. 당신은 진짜 천재예요. 아니에요. 전 그냥 우리 조상들이 하던 걸 현대적으로 이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날 박리 엔제이는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콜라보해요.
제가 그림 그리면서 할아버지가 실시간으로 지휘하는 거예요. 오, 멋진 아이디어야. 며칠 후 이지원 박사가 또 연락했어요. 이번엔 더 어린 친구를 소개할게요. 김하민이라고 12살인데 정말 특별해요. 김하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집 전체가 미술관이었거든요.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거실, 복도, 심지어 화장실 문까지 그림으로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전 김하민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짧은 머리. 아니, 이건 좀 긴가. 어정쩡한 길이의 머리를 한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머리가 특이하네. 스타일이야? 아니요. 암 환자 어린이들한테 기부하려고 기르는 중이에요. 허리까지 기를 거예요. 12살이 이런 생각을. 하민아, 그림 좀 보여줄래? 네. 여기 제 방이에요. 아니, 작업실이에요. 방에 들어가니까 더 놀랐어요. 역사 인물들의 초상화가 벽에 가득했어요. 이순신, 세종대왕, 유관순, 안중근. 왜 역사 인물들을 그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위인전 읽으면서 그분들 그려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그림들 팔아서 번 돈은 다 기부해요. 저보다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전부 다? 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둘이 있으면 하나를 나누고 하나가 있으면 반을 나누라고요. 이 꼬마가 진짜 사람 구하는 예술가였어요. 하민이의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이순신 장군 초상화에서 비장한 행진곡이 들렸고 세종대왕 그림에서는 장엄한 합창이 들렸어요. 하민아, 너도 음악 들으면서 그림 그려? 아니요. 전 그림 그리면서 음악이 들려요. 이상하죠? 전혀. 나도 그래. 정선 할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하민이 엄마가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말했어요. 하민이가 어릴 때부터 벽에 낙서하는 걸 막지 않았어요. 집은 좀 엉망이 됐지만 애가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최고의 교육이에요. 한국 부모들은 정말 지혜로워요. 그때 하민이가 제게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러시아에서는 어떤 음악이 최고예요? 글쎄, 예전엔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가 최고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달라. 진짜 최고의 음악은 국경이 없어.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 최고지. 그럼 정선 할아버지 그림도 음악이에요? 그럼 최고의 음악이지. 하민이가 갑자기 붓을 들더니 즉석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소콜로프 할아버지예요. 10분 만에 제 초상화를 완성했어요. 근데 우와, 이건 제 모습인데 뭔가 달랐어요. 러시아에서의 거만했던 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겸손해진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사악장 환희의 송가가 들렸어요. 하민아, 어떻게 이걸?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요. 진짜 음악을 찾아서 기쁜 것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이 어린아이가 제 마음을 다 들여다본 거예요. 박리 엔제이와 김하민. 이 두 천재를 만나면서 전 확신했어요. 한국의 예술로는 죽지 않았다는 걸. 정선과 윤두서의 DNA가 이 아이들 속에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할 일이 더 명확해졌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전 세계에 한국 예술의 위대함을 알려야 한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미래를 봤다. 300년 전 거장들의 영혼이 21세기 아이들 속에서 부활한 것을. 이제 내 사명은 분명하다. 이 위대한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것.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동양과 서양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음악이다. 뭔가 거창하게 썼는데 솔직히 그냥 신났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 진짜 의미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째 되던 2024년 6월. 드디어 큰 건을 터뜨릴 때가 왔어요.
그동안 정선 프로젝트로 국내에서는 꽤 알려졌는데 이젠 세계에 알릴 차례였죠. 때마침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콜로프, 자네 요즘 한국에서 뭐 하고 있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예전에 같이 일했던 단원이었어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인류 음악사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 자네 진짜 약하는 거 아니지? 야, 내가 베를린 가서 직접 보여줄게. 9월에 특별 공연 잡아줘. 뭘 할 건데? 조선 화가들의 시각적 교향곡이야. 정선과 윤두서의 그림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거지. 베를린 공연이 확정되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선 기자회견부터 열었죠. 2024년 7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세계 각국 특파원들이 몰려왔어요. 다들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중대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정선의 금강전도를 띄웠어요. 이것은 1734년에 그려진 조선 화가 정선의 작품입니다. 모차르트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세요. 레이저 포인터로 산 능선을 따라가며 설명했어요. 이 산의 배치, 완벽한 소나타 형식입니다.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가 모두 있어요. 베토벤이 100년 뒤에나 완성할 구조를 이미 구현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CNN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선생님의 주관적 해석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죠. 제가 손뼉을 치자 국악 연주자들이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정선의 인왕제 색도를 음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인왕제 색도가 뜨고 전 지휘를 시작했어요. 대금이 빗소리를 내고 가야금이 천둥을 치고 장구가 바람을 몰아쳤어요. 5분간의 연주가 끝나자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르몽드 특파원이 일어섰어요. 믿을 수 없군요. 정말 그림에서 음악이 들립니다. 이건 혁명적입니다. 맞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는 칸딘스키가 20세기에 와서야 시도한 일을 조선 화가들은 이미 300년 전에 해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 주장은 한국 미술이 서양 미술보다 앞섰다는 건가요? 앞서고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양 중심으로만 예술사를 봤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자면 피카소보다 정선이, 모네보다 윤두서가 더 혁신적이었습니다. 또 술렁거림. 증거를 보여드리죠. 스크린을 둘로 나눴어요. 왼쪽엔 신윤복의 그림, 오른쪽엔 피카소 그림. 신윤복은 18세기에 이미 다중 관점과 입체적 구성을 사용했습니다. 피카소가 입체파를 발명하기 100년 전에요. 이번엔 정선과 모네를 비교했어요. 정선의 대기 표현을 보세요. 모네가 인상주의를 시작하기 120년 전에 이미 빛과 공기의 떨림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9월에 베를린에서 이를 증명하겠습니다. 정선과 윤두서의 그림을 교향곡으로 연주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깨닫게 될 겁니다. 진정한 예술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기자회견 끝나고 박리 엔제이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근데 베를린 공연 때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왜? 제가 실시간으로 그림 그리면서 할아버지가 지휘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천재적인 아이디어. 그래. 내가 무대에서 그림 그리면 내가 그걸 보면서 즉흥 지휘하는 거야. 김하민도 덩달아 신났어요. 저도 가요. 제가 그린 세종대왕 그림도 가져갈래요. 좋아. 우리 셋이서 한국 예술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8월엔 KBS에서 다큐멘터리도 찍었어요. 서양 음악의 거장, 동양 미술의 무릎 꿇다. 쪽팔린 제목이지만 뭐 사실이니까요. 9월 20일 드디어 베를린으로 출발하는 날. 인천공항에 취재진이 바글바글했어요. 소콜로프 선생님, 자신 있으세요? 당연하죠.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동서양 예술사를 다시 쓰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박리 엔제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떨려요? 솔직히 죽을 것 같아. 저도요. 근데 정선 할아버지도 금강산 그릴 때 떨렸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리엔, 정선이 왜 위대한 줄 알아? 왜요? 기존 틀을 깬 거야. 중국 산수화 따라 하지 않고 자기만의 조선 산수화를 만들었잖아. 그럼 우리도 기존 틀을 깨는 거네요? 맞아. 음악은 듣는 거고 그림은 보는 거라는 틀을. 드디어 베를린 도착. 피라모니 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조선 회화의 교향곡 마이너스 지휘 알렉산드르 소콜로프. 가슴이 뛰었어요. 리허설 첫날 단원들이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소콜로프, 악보에 왜 그림이 있어? 그게 악보야. 산 능선이 멜로디고 폭포가 크레센도야. 진짜 약했구나. 하지만 연주해보니 다들 놀랐어요. 와, 진짜 음악이 되네. 이게 300년 전 그림이라고. 믿을 수 없어. 9월 25일, 드디어 공연 당일. 삼천석 대극장이 꽉 찼어요. 유럽 전역에서 온 음악평론가, 미술평론가들. 무대 한쪽엔 박리 엔제이가 캠퍼스 앞에, 다른 쪽엔 김하민의 그림들이 전시됐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첫 곡은 인왕제색도 교향곡. 제가 지휘봉을 들자 현악기가 빗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박리 엔제이가 붓을 들었죠.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서 전 즉흥적으로 템포를 바꿨어요. 그림과 음악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거죠. 20분간의 연주가 끝나자 침묵. 그리고 브라보, 브라보. 전원 기립박수. 이어서 금강전도 교향곡, 자화상 협주곡. 특히 윤두서 자화상 부분에선 바이올린 독주가 나왔는데 그 애절한 선율에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곡이 끝나고 박수가 10분 넘게 이어졌어요. 커튼콜만 7번. 공연 후 기자회견. 가디언지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 공연으로 뭘 증명하고 싶었나요? 예술에는 국경도, 시대도, 장르의 경계도 없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인류 예술사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걸요. 슈피겔지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선 프로젝트 음반도 내고요. 수익금은 전액 김하민 군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예술가들을 돕는 데 쓸 겁니다. 하민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다음 날 유럽 신문 일면은 온통 우리 이야기였어요. 300년 만에 부활한 조선의 소리 피카소를 넘어선 정선의 천재성 동양 미술, 서양 음악을 삼키다. 심지어 내 고향 모스크바에서도. 배신자 소콜로프. 그러나 그는 옳았다. 기분 좋은 배신자가 됐네요. 베를린에서 돌아온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전 러시아인이 아니라 한국 예술의 전도사가 됐죠. 정선과 윤두서, 박리 엔제이와 김하민. 이들이 제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어요. 편견을 깨고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용기였죠. 그래서 전 오늘도 한국에 삽니다. 매일 아침 북한산 보면서 정선을 떠올리고 윤두서 자화상 복사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K-팝도 이젠 좋아해요. 트로트는 아직 적응 중. 가끔 러시아 친구들이 물어요. 너 후회 안 해? 전 이렇게 답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난 한국에서 진짜 음악을 찾았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러시아 영감의 어이없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는 한국에 무슨 예술이 있겠어? 라고 코웃음 치던 이 거만한 서양인이 어떻게 정선과 윤두서 앞에 무릎 꿇고 한국의 천재 청소년들에게 배우게 되었는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오히려 외국인의 눈을 통해 다시 보게 되네요. 여러분도 이제 미술관 가실 때 옛 그림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어쩌면 거기서 베토벤보다 더 위대한 음악을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우리 옛 그림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특히 음악이나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문화에 자부심 가지세요.